어느 날 한 남자가 노년의 신사에게 중고 노트북을 샀다. 집에 와서 노트북 전원을 켜자 바탕화면에 삭제하지 마시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폴더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이 있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풍경 사진이었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그의 집 주변이 찍힌 사진들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진. 남자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사진 속엔 지금 이 순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취생인 민재는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낡은 거울을 발견했다. 너무나도 낡은 거울이라 찝찝했지만 버리기에는 귀찮기도 해서 그냥 두기로 했다. 그날부터 민재는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분명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인데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민재는 오늘도 거울을 지나치는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소름이 돋은 민재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거울에서 멀어지려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다. 넌 이제 나야. 그 후로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달라졌다고 해. 과연 지금의 민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재가 맞을까? 늦은 밤 민호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운전기사만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정류장이 아닌 어두운 길 한복판이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누군가가 버스에 올라탔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였다. 민호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지만 점점 불안해졌던 민호는 참다 못해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제 곧 네 차례야. 이상함을 느낀 민호는 뒤를 돌아봤다. 버스 안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형체가 없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민호가 비명을 지르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것도 눈이 없는 얼굴로.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문을 열어 버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그런 버스는 없다고 한다. 평소 골동품을 모으던 재현은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된 은숟가락 하나를 발견했다. 손잡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빛바랜 은빛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이 숟가락은 특별한 물건이에요. 조심히 다루세요. 재현은 가게 주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날 밤부터 그는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식탁에 앉아 있었고 검은 액체가 담긴 커다란 그릇을 은숟가락으로 떠먹는 꿈이었다. 꿈이었지만 액체는 끈적하고 차가웠으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은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묘한 속삭임이 들렸다. 더 먹어. 더 먹으란 말이야. 처음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삭임은 더 강렬해졌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상한 음식들까지도. 그 후로 재현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다. 먹어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고 그의 몸은 수척해질 뿐이었다. 그는 숟가락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현은 아직도 홀로 텅 빈 식탁 앞에 앉아있다. 공허한 눈빛으로 마치 무언가를 떠먹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지하철 막차에 올라탄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열차엔 자신 말고 저 멀리 앉아있는 한 명뿐. 창밖의 풍경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덜컹거리며 멈췄다.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고 내부 조명마저 깜빡이다가 꺼져버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주위를 살폈지만 보이는 건 어둠뿐. 이윽고 조명이 켜지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심한 유나는 피곤한 탓에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시야 끝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멀리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그녀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 저 사람은 언제 여기까지 온 걸까? 방금 조명이 꺼졌을 때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순간 열차가 덜컹거리며 또다시 멈췄다. 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한 암흑 속에서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에 다음 날 아침 영무원들은 마지막 열차에서 유나의 가방과 스마트폰만 발견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놀이터. 녹슨 그네와 부서진 미끄럼틀, 모래밭의 잡초만이 무성한 놀이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곳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한밤중에 놀이터를 지나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런 괴담을 믿지 않는 정우는 친구들과 내기를 걸고 늦은 밤에 혼자 그 놀이터로 향했다. 밤에 본 놀이터의 모습은 더욱 음산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정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네를 살짝 밀었다. 그저 녹슨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뿐.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놀라면서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바로 옆에서. 같이 놀자.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모래 속에서 작은 손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가지마. 우리랑 놀아줘. 정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점점 더 많은 손이 그를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여기서 영원히 놀자. 그 이후로 정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이후로 놀이터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한다. 늦은 밤 혼자 TV를 보고 있는 태진.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평소에 대화가 없었던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겠니? 혼자 힘들어서 그래. 태진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따라 옆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둡고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는데 유독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사진 속 한 명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였다. 태진이는 자신과 닮은 모습에 깜짝 놀라 물었다.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지. 모두 여기서 함께 살았어. 태진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낡은 바닥에서 끼익거리는 소리와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그날 이후 태진이는 사라졌다. 몇 달 뒤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왔고 누군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준서는 밤늦게 퇴근 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낡은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르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층수를 표시하는 디지털 숫자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고장인가? 준서가 중얼거리며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숫자가 멈췄다. 멈춘 곳은 13층. 이상했다. 이 아파트에는 13층이 없는데. 준서는 불안한 마음에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문이 열리자 준서는 주저하며 밖으로 내렸다. 복도에는 먼지가 쌓인 채로 어두컴컴하고 벽에 페인트 칠은 죄다 벗겨져 있었다.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자 준서는 계단을 찾아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빛이 새어나오는 한 집 앞에서 멈췄다.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낡은 가구와 깨진 거울들이 가득했는데 깨진 거울 속에서 입이 찢어진 채로 기괴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포에 휩싸인 준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귓가에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야. 준서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가 있었다. 13층에서 기다릴게. 그날 이후 준서는 엘리베이터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사건이 생각나서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 유정이는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운동 좀 해야지.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계단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런데 3층쯤 올라갔을 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정이는 이웃 사람인가 싶어 밑을 살짝 내려봤지만 모습은 보이진 않았다. 누가 올라오나 보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그녀가 멈추면 들리지 않고 걷기 시작하면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유정이는 점점 불안해져서 속도를 높였다. 5층, 6층,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다. 용기를 내어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계단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마침내 자신의 층에 도착했다. 그녀는 급히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외시경으로 밖을 확인해 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왜 도망쳐? 나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유정이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자취를 하고 있는 나는 새벽의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가로등은 간간히 하나씩만 켜져 있었고 평소에 보던 불법 주차 차량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리 풍경이 이상했지만 새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섰다. 영업시간임에도 이상하게도 점원이 보이지 않았고 자동문이 열릴 때 들린 소리 외에는 이상하게 고요한 편의점 때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배고픔을 못 이기고 금세 잊어버렸다. 그런데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다가서자 어디선가 갑자기 점원이 나타났다. 점원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계산을 시작했고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카드를 건넸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이 출력되자 점원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아주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다. 이 시간엔 오면 안 돼요. 그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겁이 나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편의점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놀란 나머지 난 내가 결제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곤 정신없이 문 쪽으로 뛰었다. 간신히 밖으로 튀어나온 나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내가 서 있던 자리엔 낡고 오래된 폐건물만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벽에 편의점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알 수 없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 예술가인 지우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작업할 공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저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집 안은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었고 특히 거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림 속에는 한 소녀가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마음에 들어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둥. 그때마다 지훈이는 확인을 했지만 거실에는 미소 짓고 있는 소녀 그림뿐.
며칠 후 지훈이는 그림 속 배경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평범한 정원이었지만 이제는 어두운 숲으로 변해 있었다. 미소 짓던 소녀 그림도 이제는 기괴하게 웃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림 속 소녀가 보였다. 소녀는 그림 속 모습처럼 웃으며 양손을 뻗으며 나를 향해 달려왔다. 마치 내 목을 조르려 하는 것처럼. 지훈이는 더 이상 이 저택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문 밖으로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림 속 소녀가 저택의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로 지훈이는 다시는 그 저택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다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나는 퇴근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던 나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 빨간 우산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버린 것이라 하기엔 너무 멀쩡한 우산이었지만 비를 피하고 싶었던 나는 주변을 살핀 후 빨간 우산을 펼쳤다. 우산에서는 오래된 비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빨간 우산을 쓰레기장 앞에 던져버렸다. 냄새나는 우산을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문 앞에는 빨간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으로 가보니 버렸던 빨간 우산이 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집어들고 다시 쓰레기장에 버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빨간 우산은 매번 우리 집 앞에 나타났고 악몽도 계속됐다. 점점 피폐해진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 저주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비가 오는 날 나는 빨간 우산을 가로등 밑에 조용히 두고 자리를 떠났다. 마치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다른 누군가가 주워가길 바라며. 희주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샤워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감싸며 피로를 풀어주고 있었지만 갑자기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계가 오래돼서 나는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날카롭고 불규칙해졌다. 마치 무언가가 환풍기 안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희주는 숨을 죽이고 환풍구를 바라보았다. 김이 서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개 틈 사이로 길고 마른 손 같기도 한 형체가 삐져나왔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며 날개 틈을 벌렸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조금씩 희주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다가왔다. 희주는 본능적으로 욕실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목에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닿았다. 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돌아 본 욕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환풍기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흔적 하나 없었다. 그날 밤 환풍구에서 나온 그 형체가 떠올라 희주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환풍구 날개 사이로 새어나온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밤 11시 자취방 복도에선 언제나처럼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은지는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 닫혀있는 문을 보았다. 그 문은 원래 창고로 쓰이는 곳인데 평소엔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관리 아저씨가 계신가? 은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나쳤지만 등 뒤에서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은 캄캄했다. 불빛도 꺼져 있었다. 잠깐, 방금 전까지는 불이 켜져 있었잖아.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무언가, 사람의 뒷모습.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긴 머리칼이 바닥까지 닿을 정도였다.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없었다. 은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던 그녀는 새벽 3시쯤 피곤함에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관리실에 찾아가 어젯밤 이야기를 하자 관리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 창고요. 거긴 작년에 거기서 자살한 여학생 때문에 봉인한 지 오래인데요.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관리 아저씨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순간 관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도 끝. 여전히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한밤중 아이는 낡은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의 거친 고함과 발소리는 아이의 작은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방 안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고 벽에는 누군가 급하게 떼어낸 액자의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때 방 구석의 그림자가 꿈틀거리더니 붉은 눈동자를 가진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악마는 아이의 곁에 다가와 속삭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마.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을 죽여주세요. 악마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번졌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악마는 어둠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이는 눈을 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부모는 여전히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아이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갔다. 아이는 절망에 빠져 더욱 크게 울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아이의 세상은 어제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아이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제서야 아이는 깨달았다.